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56명으로 다시 7,000명대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41명 늘어난 1,063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5.6%, 비수도권도 여전히 80%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급증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1월 중순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만여 개를 더 확보해 2만 5천 개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잠시 뒤 구체적인 병상 확보 대책을 발표합니다. YTN 정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37%,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0.1%로 사자 대결에서 오차범위한 접전을 보였습니다. 가족 논란과 관련한 두 후보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50%를 넘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사망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목숨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년 배우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릴 듯 협박하다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지난 15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씨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다시 7,000명대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06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병상 부족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잠시 뒤 병상 확보 대책을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다시 7,000명대로 늘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456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2,200명 넘게 늘었고 나흘 만에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발표와 비교하면 400명 가까이 줄며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감소세로 전환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명이 늘면서 1,063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이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78명 증가해 누적 4,906명입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365명, 해외 유입 사례가 91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5,446명, 전체의 73.9%의 환자가 나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5.6%입니다. 하루 전보다 2.1%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수도권에는 남은 중환자 병상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이 53개, 경기가 58개, 인천은 9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20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9.2%로 전날보다 1.5%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80%에 육박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493명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7명이 추가돼 누적 234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해외 유입, 3명은 국내 감염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한두 달 이내 우세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등증 이상 병상을 2만 5천 개까지 늘리겠다고 했죠? 네, 정부는 잠시 뒤인 오전 11시에 병상 확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0명이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5,000여 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만여 개 더 확보해 25,00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보은병원 같은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 중환자 병상을 300개 이상 추가로 확충하고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병상 3,000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현장에 필요한 보건 의료 인력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군의관과 공보위를 코로나 진료병원에 우선 배치하고 중환자 전담 교육을 마친 간호사들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에 2만여 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충해 병상 운영을 효율화해서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어제 광주에서도 확진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과 식당 종사자 등입니다. 아직 최초 감염 고리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우 기자. 네,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가 나온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도 첫 오미크론 감염이 나왔습니다. 모두 몇 명이 확인됐습니까? 네, 현재까지 이 광주 지역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공공기관에서 직원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됐고요. 또 이 직원 3명이 함께 다녀간 광주 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이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6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됐습니다. 이 광주 지역 첫 번째 이 오미크론 이 지표 환자는 이곳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지난 18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해당 공공기관 전수검사에서 33명을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됐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인 이 확진 환자 3명은 지난 14일에 광주 남구에 있는 식당을 찾았는데요. 해당 식당에서도 종사자와 손님 등 6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9명과 접촉해 확진된 감염자 가운데 13명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모두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고 3차 접종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초 감염 고리가 밝혀지지 않아서 추가 감염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환자들이 식당을 이용한 날을 중심으로 동선과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26명이 집단 감염돼 이 2개 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까지 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 가운데 10곳에서 어제 하루 100명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431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제구 대형 판매업소와 사상구 종합병원, 서구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해당 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처했습니다. 이외에도 경남 246명, 충남 162명 등 비수도권에서만 1,9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이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 지역 유치원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20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 17일에 지표 환자가 나왔고 이후 전수검사를 통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또 부안군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도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19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익산 유치원에서 수업한 강사가 부안 어린이집에도 갔던 것으로 보고 두 집단 감염 간의 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35명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유럽 사무소장은 오미크론이 여러 국가에서 우세종이 되고 있다면서 각국의 확진자 급증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스 클루즈 WHO 유럽 사무소장은 현지 시각 21일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 53개국 가운데 최소 38개국에서 보고됐고 덴마크와 포르투갈, 영국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이미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루즈 소장은 몇 주 내로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의 더 많은 국가에서 우세종이 돼 의료 시스템을 더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클루즈 소장은 유럽에서 초기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의 89%가 일반적인 코로나19 증상과 관련된 기침과 인후통, 발열 등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비해 중환자 전담병상을 5배, 중등도 병상을 3배가량 확충하고 금년 11월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돌파 감염과 미접종자 감염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중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며 의료체계는 한계에 달할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차 접종을 가속화하는 한편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를 다시 적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역 강화에 동참해 주고 계시는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차 접종 확대와 관계없이 중증화율, 입원 비율 등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신속히 추진하여 1월 말까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1,578개를 비롯하여 6,944개의 입원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병상은 12월 말까지 중증과 준중증 등 2,509개가 운영됩니다. 이에 1,578개 병상을 추가하여 4,087병상까지 확충하겠습니다. 3차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1월 말 중증화율 2.5%를 가정하더라도 하루 1만 명 확진자가 반복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도 대폭 확충합니다. 12월 말 기준 15,249 병상에 더해서 5,366병상을 늘리겠습니다. 총 2615개 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현재 입원율 18.6%를 고려하더라도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공공병원은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하게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이 그러한 공공병원들입니다. 국립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 병원들도 먼저 앞장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으며 308병상의 중환자 병상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이외 상급 종합병원들도 중환자 병상을 1%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300병상 이상을 확보합니다. 병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거점 전담병원도 20여 개소 추가로 지정하여 3,000병상을 확충할 것입니다.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전담병상도 더 늘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와성 환자를 위한 전담 요양병원도 65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 정신병원의 병상도 100개 더 늘립니다. 거점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투석이나 산모, 신생아를 위한 전담병상도 별도로 지정할 것입니다. 확진자 1만 명 이상을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도 확충할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6개소 2,412개를 더 충원하여 2만여 개를 갖출 것입니다. 재택치료도 하루 7,000명을 무리 없이 담당할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늘릴 것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보건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1,460명의 행정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860명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병원들이 여기서 더 전담병상을 추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공립병원과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병상 추가에 협조하고 흔쾌히 나서 주셨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는 병원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진료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병상 확충과 함께 의료인력의 충원과 지원도 강화합니다. 확대되는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1,200여 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제외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중증 환자 진료병원에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신규 군의관, 공보의 등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 병상에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과 군, 공공간호사 등의 수당도 더 인상하여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로 교육 중인 256명도 교육이 끝나는 대로 중환자실로 배치할 것입니다. 그 외에 중수본이 모집 중인 의료 인력도 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현장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파견된 인력을 병원에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6개월간 보조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코로나 진료에 투입되는 병원 내 의료 인력에 대해서도 감염관리 수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병원들이 코로나 진료 의료 인력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추가 수당으로 꼭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늘도 환자 진료에 전념해주고 계신 의료인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긴 시간 동안 힘들고 지쳤음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방역당국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정부는 모든 예우를 다하여 의료인들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병상 회전을 더 빨리 하기 위하여 전원이나 퇴원 등에 대한 기존의 대책도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병원에 지원하는 중증병상 손실보상금을 입원 후 5일과 11일 기점으로 자동화하였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부터 환자에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전원 조치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20일이 지난 중환자는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호전된 경우 전원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병상 확보 비상계획은 무엇보다 빠른 실행이 중요합니다. 매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지원반도 만들어 진료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즉시 효과가 나타나 1월까지 모든 조치가 완료되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담병상을 추가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진료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진료가 연기될 수 있으며 코로나 확진 시에도 입원이 제한되거나 증상 호전 시 중환자실에서의 전원 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에도 수고하고 계신 의료인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해 주고 계신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하여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재정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다시 새로운 일상의 길을 위하여 조금만 더 참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진자 증가 추이는 분명하게 둔화되고 있으며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3차 접종과 기본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과 모임을 피해 주시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은 가급적 외출 자제를
외출 자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지난 2년 동안 그랬듯이 현재의 위기도 분명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병상 확보 방안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이 나올 때까지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준비하겠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 공공병원의 경우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하겠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또 거점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투석과 산모, 신생아를 위해서 별도로 병상을 지정하겠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볼까요? 네, 다시 거리 두기가 강화되자 자영업자들은 피해 금액에 비해 손실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는 방역 패스와 영업 제한 등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식당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광화문 식당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점심시간을 앞두고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이곳 광화문은 직장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이 많아서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안 그래도 좋지 않던 식당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곳곳에 내걸려 있는 상가 임대 현수막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주들은 접종 완료자가 모여도 모임 인원 4명,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되기 때문에 송년 모임 특수는 물론 일반적인 회식 등 저녁 장사조차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강력한 영업 제한으로 폐업까지 고려한 지 오래되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또 연말 모임 예약은 전혀 없고 지난달 일상회복 시기와 비교해도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부가 영업금지나 제한업종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도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가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추가로 일괄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도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메우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은 오늘 도심 집회를 연다고요. 네, PC방과 호프, 공간 대여업계 등이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방역 패스나 영업 시간 제한 등을 철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나아가 현장에서 방역 지침 보이콧 선언을 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부터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었는데도 또다시 자영업자들에게 감염 확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개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일단 집회 신고는 방역 수칙에 따른 상한선인 2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최 측은 지방에서 오는 자영업자들이 더 몰려들 수 있지만 가능한 집회 인원을 수칙에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참석자 가운데 30명은 QR코드를 확인하는 질서유지 요원으로 신고했고요. 충돌을 피하려 참석자들에게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참석자가 300명을 넘기면 집회 해산이나 주동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식당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가 토지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공개에 나섰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년 만에 7%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에 대해선 내년에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또 대폭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공개한 내년도 표준 공시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단독주택인데요. 먼저 단독주택부터 살펴보면 내년엔 올해보다 7.36% 오릅니다. 올해 6.8%보다 오름폭이 더 커진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서울의 단독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9억 9,900만 원에서 지난달 10억 7,300만 원으로 7%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크게 오른 건데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단독주택을 10곳 뽑아보니 모두 서울이었고요. 이 가운데 6곳은 고급주택이 몰려있는 이태원로였습니다. 전국 토지의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10.16% 올라 올해 10.35%보단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의견 청취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확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내년에도 상당폭 오를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과 별개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잠시 내용 들어보시죠.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에 재산세를 책정할 때 내년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건강보험료를 물릴 때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부담을 줄일 대상과 경감 수준, 효과 등을 검토해서 내년 3월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올라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자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선 정책의 일관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는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어제 저녁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가 숨진 건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여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김문기 처장 관련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공사 사무실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가족들은 김 처장이 출근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었는데요. 10여 분 뒤 사무실을 둘러보던 공사 직원들이 쓰러져 있는 김 처장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최근 공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 책임을 김 처장에게 모두 전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처장이 사망 몇 시간 전 동생에게 전화해 회사가 본인을 고발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힘들어했다며 공사가 정작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반발한 겁니다. 공사는 어제 오전 김 처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김 처장에게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처장이 지난 9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로 들여 대장동 민간사업자 평가 대천표 등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사 측은 김 처장에게 징계 의결서를 보냈고 고발 검토 사실도 알린 건 맞지만 사망과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유족 동의를 받아 시신을 부검한 뒤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네, 손여정 기자,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계속 받아온 거죠? 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무팀장으로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1, 2차 심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때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실무자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소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도 제기됐습니다.
핵심 관계자인 만큼 김 처장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김 처장과 함께 심사에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어제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변호사의 기소가 김 처장에게 압박으로 다가왔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건 관계자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검찰은 김 처장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며 강압수사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사건 관련자를 예정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대장동 배임 혐의의 윗선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핵심 관계자가 연이어 숨지면서 검찰 수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놓고 의원들 간 격론을 벌이는 대신 별도의 실무 논의 단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주도로 선대위 조정을 준비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짚어보죠.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가 잡힌 것 같던데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도 다뤄지는 겁니까? 네, 의원총회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관련 언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내 지도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논의할 실무기구,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가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 뜻을 고수하는 건 물론이고 당내에서조차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당내 워킹그룹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개적인 충돌은 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자리에 참석해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전격 사퇴를 선언한 뒤 SNS에 보궐을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됐다며 또 한 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극한 분열로 치달은 선대위 수습을 위해 윤석열 후보와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곧장 여의도 당사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사에 들어서면서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선대위 거취 표명에 대한 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보긴 하겠지만 쉽게 돌아올 거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 전면 개편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미 거대하게 짜진 선대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실무형 선대위로의 조정 의사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역시 김 위원장에게 선대위 그립을 강하게 잡고 가달라고 했다며 힘을 실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오후 이준석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구체적인 선대위 수습 대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민심구회에 나섭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에서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네, 당장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떠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대장동 실무진들의 비극만 이어지고 있다며 설계자라던 이재명 후보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규탄했는데 잠시 뒤 중앙지검을 직접 항의 방문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어제 소식이 전해진 뒤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민주당도 고용진 수석 대변인 명의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을 전한다면서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일도 일어나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특검 등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면서 이번 사건과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잠시 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언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윗선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던 대장동 수사도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이분이 여기에 관여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을 관여했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동규 본부장과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네. 유동규 본부장이 처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거는 리모델링 조합장으로서 알려졌죠. 당시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돼서 영업을 담당을 했던 건설사의 담당자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 달에 이제 유동규 당시 직무대행에 따라 가지고 이 해당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된 실무를 총괄하게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1차, 2차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이 심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적절성과 공정성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가 됐었고, 네, 불과 한 11일 전이죠. 돌아가신 이제 유한기 전 본부장과 또 그다음에 이 김문기 처장이 그 당시 1차 심사위원으로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관련된 대장동 수사 관련돼서 10월과 그다음에 12월 달에 여러 차례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특히나 그 이후에 정민용 변호사가 퇴사한 이후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민간 점수 평가표에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들이 열람하도록 해줬다는 이유로 관련돼서 중징계 통보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수차례 참고인으로 이제 조사를 받았고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었는지를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숨진 당일 오전에는 사측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또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두 가지 사안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참여했던 핵심적인 인물들, 저희 말해서 김만배 씨와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등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정민용 변호사한테 퇴사한 이후에 관련되는 자료를 열람시켰다는 것들,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징계 사유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는 실무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분과 관련돼서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 등에서 이른바 핵심 4인방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해서 남욱 변호사 등등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은 지금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외에 2015년 당시 그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실무진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주도적으로 처리를 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실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서 벌써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1차 심사위원 3명이었는데 3명 중에서 2사람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익들을 몰아주기 위해서 화천대유 쪽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애초부터 사업이 설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이익이 가도록 하는 구조까지 만드는, 이 과정에서 공적인 조직과 공적인 인력들이 동원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 중에서 지금 구속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유한기 전 본부장과는 다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 처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구속이라든지 수사의 압박감만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사안과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 실무자라는 거는 결정 권한이 없이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서 의사를 집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 과정의 문제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의혹에 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가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1,872억 원의 배임을 저지르고 그리고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 저희가 판결문 어떤 거를 검색해봐도 이 정도의 규모의 사건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담당되는 실무자로서 그건 누구의 의사에 반영해서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그 지점에 있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혐의자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누가 윗선이고 누가 이거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진술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압박감과 함께 별개로 담당되는 실무자로서 해당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배임적인 여러 가지 행위나 비위에 있어가지고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라는 혐의로서 또 징계, 소위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처분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압박을 심하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 대장동과 관련한 수사 상황 그리고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돌려주고 상대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피해를 끼치게 했다. 이런 배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임 혐의 부분 그리고 또 로비와 관련된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또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정해진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퇴를 한 배경, 이른바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크게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각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크게 진행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프론트에 있는 4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 그리고 이제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유동규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가 된 상태이고 그중에 3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이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21일자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두 갈래 수사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배임이라면은 이런 배임적 의사결정을 누가 해가지고 했는가? 유동규 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거를 혼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가? 더 윗선이 없는가에 대한 수사가 하나의 중요한 주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원을 비롯해가지고 이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로비들이 왜 자금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특히나 박영수 전 특검의 어떤 인척과 관련된 여러 자금들이 왜 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 2달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핵심적인 참고인들이 사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분과 관련돼서는 윗선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성남시와 관련돼서 어떤 그 의사결정들이 있었는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황 전 사장이 물러난 것과 이런 배임적 구조가 만들어진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원래 사장이 아니었죠. 사장 직무대행이었는데 바로 황 사장이 물러나고 사장 직무대행이 되고 사장 직무대행이 된 다음에 김문기 처장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김문기 처장이 관련된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사를 하게 됐고 그 심사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화천대유한테 유리하게 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인데 연결고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 혹은 조사, 증거 확보들이 못된 상태에서 수사는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수사가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경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선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서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인데 이 사퇴 압박 의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수사도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 수사도 사실은 이런 녹취록이 보도가 된 지는 거의 뭐 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특히나 당시에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언급했던 사람 중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고 또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직권남용을 하려면 직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일단은 제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조사 일정 자체를 전혀 조율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바로 직접 있지는 않지만은 1월 1일부터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검찰의 피신 조서를 이제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진술을 확보하려면 최대한 12월 중에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형사소송법 개정되는 거를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피신 조서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할 때 작성했던 조서가 현재까지는 재판정에 갔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을 받았었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제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찰 단계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재판정에서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좀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는 거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 부분에서 아예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검찰 단계에서 아무리 수사를 해봤자 증거 능력이 부인된
조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리나 비리 의혹 사건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수사의 내용이 공판에서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든 야든 지금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특검 얘기가 거의 한 몇 달 전부터 나오고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고 모두가 신속한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달에 그 4인방 구속 이후에는 4인방 중에 3인방 구속 이후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의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검찰 수사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느린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코로나 회식을 하고 원래 수사를 책임했던 핵심적인 책임자가 경질되듯이 바뀌면서 기존에 굉장히 거대했던 수사들이 후속 인사들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규모의 사건이라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사건이고요. 한데 이렇게까지 느리고 또 이렇게까지 초라한 결과로서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참고인들 어쩌면 중요한 증거를 담고 있는 분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는 이 결과를 떠나가지고 과정 자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또 그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린 게 지금 이 수사가 저희가 검찰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도 좀 수사를 투트랙으로 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련돼서 자금의 흐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처음에 한 400억 넘는 돈을 갑자기 인출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경찰에 통보돼서 시작됐던 것들인데 유동규 씨의 전 휴대폰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들은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진행된 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죠. 근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실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부담은 많이 되겠지만은 대신에 제일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고 확실한 수사는 그 정치적인 눈치를 안 보고 속도와 공정성 면에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언론에 이미 보도가 돼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조차도 네. 수사들이 계속 더뎌지고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형사소송법에 큰 변화가 예고된 시점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러면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들이 이제 12월 말이라도 특히나 핵심적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들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주셨는데 또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고려 없이 그 차근차근 제대로 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대 대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다자 대결과 양자 대결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습니다. 윤 후보가 여전히 앞서 있지만 가상 다자 대결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줄어든 건 지난달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순이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지만 역시 오차 범위 안 접전이었습니다. 윤 후보 45.6%, 이 후보 41.3%로 4.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양자 대결 지지율을 지역별로 따져봤더니 윤 후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과 대구, 경북, 이른바 부울경 지역 등에서 우위를 점했고 이 후보는 대전, 세종, 충청과 호남에서만 윤 후보를 앞섰습니다. 연령대로는 윤 후보가 10대와 20대, 60대 이상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40대에서 윤 후보를 17%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선 가운데 30대와 50대에서도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3.9%, 37.2%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겼고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답변은 40%대에 머물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선 41.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55.2%가 잘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근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가족 관련 문제와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유권자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이번 여론조사에서 알아봤습니다. 조사 결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지지 후보를 변경했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는 유권자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 논란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가족 관련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를 바라본 국민의 시선도 싸늘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 후보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7%로 다수였지만 변경했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응답도 4명의 1명꼴로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표심의 변동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후보의 사과가 충분했느냐는 물음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이 모두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53.6%,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59.2%로 윤 후보 사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5.6%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세대 간 시각차도 드러났는데 이 후보의 경우 20대에서 사과가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윤 후보에 대해선 40대의 71%가, 30대와 50대도 65% 가까이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등 제3지대 후보가 영향을 줄 거라는 여론은 32%,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65.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54.3%, 반대가 37.1%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40년 넘게 방송 등에서 활동해온 중년 배우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 A씨는 지난 10일 서울 신도림동에서 일행 2명과 택시를 탄 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불쾌하다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먹을 치켜들기도 했지만 일행이 만류해 택시기사를 때리진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먼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씨를 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 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쯤 대전 반석동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신 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오늘 서울은 아침에 영하권을 보이며 꽤 추웠는데요. 한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지만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7도, 청주 8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성탄절인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성탄 한파가 찾아오겠고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